사회를 맡게 된 네, 지금 리코드 되는 걸로 갑니다. 사회를 맡게 된 부산대학교의 한현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 한 30분 정도, 그 다음에 토론 10분 정도 하시고, 나머지 시간 또 프로 쪽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발표는 이제 장우현 박사님께서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 성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장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장우현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네,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네, 잘 예, 들립니다. 그러면 예, 네, 잘 들립니다. 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과징금이 이제 국민경제적 차원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산업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나 약간 정책 성과 면에서 본 것입니다. 지금 첫 화면이 떠 있는데요. 저는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있고 그중에서도 재정성과평가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재정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고 관리에 대한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도 당연히 뭐 생각보다 뭐 예산은 많이 쓰지 않는다고 해도 당연히 이제 재정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성과 관리라든지 이제 평가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저희들 입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소 학회 입장이나 경쟁 정책, 저도 경쟁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지만 그런 측면과는 좀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저는 어떤 의미로는 좀 맨 처음에 좀 생경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좀 새롭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아서 그쪽 입장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문제를 이제 컨텐츠 소개를 드리면요, 뭐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 다른 분들한테 소개할 때는 앞쪽에 좀 설명을 많이 하지만 앞부분은 좀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이라고 하는 수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좀 저희들이 하는 일이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연 재정성과 관리 체계 차원에서 잘 이렇게 사업들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다음번으로 이제 아마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될 텐데 의결서로부터 만들어낸 과징금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 그리고 기업 산업 생태계와 정보를 결합했을 때 과연 과징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있다고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4번이 좀 새로운 시도가 되겠습니다. 또 이정환 교수님도 비슷하게 하셨지만 과징금의 경제적 효과 실증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기업들한테는 주는지 그 숫자 자체도 좀 의미가 있겠지만 방법론 측면에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최종적으로는 지금 과징금은 좀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서 어떤 쪽으로 좀 재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다양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징금은 정책 수단으로서의 의의를 저희는 좀 강조하고 싶은데 다양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는 것처럼 뭐 경쟁 정책도 하고 소비자 정책도 하고 뭐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이제 기업 간 관계, 대중소기업 간 관계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추구를 하고 있고 그걸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법도 가지고 있고 그 법의 근거 중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과징금입니다. 범용의 정책 수단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어느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하게 사용되는 수단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다, 중요한 수단이다라는 말씀을 정리하고 가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뭐 개별성이나 이런 걸 가진다기보다는 좀 보편성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가 좀 나타나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근데 제가 그 산업과 이제 경쟁 쪽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대해서는 이제 미시 차원에서 제일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과징금을 볼 때 느끼는 게 이제 경제 규모에 대한 좀 약간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5페이지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아직까지 제가 만든 DB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통계 연보하고 우리나라 예산 규모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경제 총조사 같은 게 이제 이제 센서스거든요. 기준으로 보면 도대체 과징금 규모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냐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국민들이 공정경제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부분 수요나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로 봤었을 때는 사실은 뭐 에러에 가까울 정도로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적습니다. 물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가 하도 공정한 나라라 뭐 이제 단속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적다면 태평성되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공정경제는 이번 대선에서도 이슈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는데요.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좀 양해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2020년까지 자료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이정환 교수님이 뒤쪽은 해주실 거고요. 다만 뭐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아서 특히 과징금이 과소하게 거쳤던 최근 몇 년간은 빼고 2017년까지나 2018년까지 과징금이 적당히 늘어나고 있었던 추세에 있었을 때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원래 이 연구의 목적 자체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거지 뭐 과소하게 걷었다 뭐 이런 걸 비난하게 만들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일단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보여드리는 기간 이후로는 더더욱 과징금이 적게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걷었습니다. 거친 건지 거둔 건지 이제 어느 쪽이든 작게 잡혔기 때문에 일단 2020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건수는 110건이고요. 처분 대상 기업은 263개. 예산액이란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징금은 얼마 거칠지를 예상을 했을 때는 안 맞을 거기 때문에 4천억 원 정도 잡혀 있었고요. 실제 부과액은 3,800억 원. 그런데 이제 누적된 것 중에 이제 패소해가지고 돌려준다든지 이런 부과 환급액이 꽤 있는데 또 2,5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규모로 보면은 뭐 억 원들이 막 나오니까 커 보이는데 이제 저희 경제 쪽 입장에서 보면 우리 경제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큰 경제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제 2020년께 곧 나올 텐데요. 우리나라 경제의 총 매출액 규모가 5,311조 원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금수나 액수가 이건 사실 뭐 요즘은 부동산 값도 올라서 강남 아파트 개수로도 셀 수 있을 수준의 이런 그 부과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분석하기 전에도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으로 표준화해서 봤었을 때 국가 총수입 대비 비중이 0.16% 예산 기준의 총수입 국가 총수입 0.16% 잡수입이고요. 분류 자체가 잡수입입니다. 2015년 경제 총조사 기준 국가 생산 부문의 총 매출액 대비 0.01%입니다. 0%죠, 저건. 그러니까 사실 불과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6페이지가 연도별 과징금 예산의 부과액, 수납액, 환급액 추이를 2018년까지 한 것이고요. 2019년하고 2020년에 또 유의하게 많이 줄어듭니다만 뭐 굉장히 빨리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7페이지 보시면 맨 오른쪽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중간이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 왼쪽이 이제 과징금 예산액을 2015년 표준화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 뭐 저한테 이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규모냐? 그러면 전 아니라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간단하게 좀 쉬어가는 측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연 성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자신들이 어떤 일을 잘해서 국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성과를 계획하고 보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성과관리 체계를 보면 이제 뭐 전반적인 목표나 그런 구도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과 지표가 정성 지표, 만족도 같은 걸 물어보는 부분들 또는 이제 산출 또는 투입 지표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투입했냐, 단속을 얼마를 했냐, 뭐 이런 중간 단계를 하고 있고 정량적인 숫자로 볼 수 있는 결과 지표 오늘 좀 연구에서 발표할 내용들이 그런 사례가 좋은 사례는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될 텐데 결과 지표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경제적으로 그래서 얼마나 시장 구조를 개선을 했느냐, 소비자 후생을 얼마나 늘렸느냐, 그리고 정말 억제력은 얼마나 있었느냐 이런 쪽의 관리는 아직까지는 되지 않고요. 물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데이터가 좋아지고 그 디지털 혁명들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색의 두 번째 네모가 충분히 이제는 정량적인 결과 지표를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제가 좋아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뭐 4차 산업혁명, 뭐 AI 이런 게 뭐 제일 정책 평가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10년, 20년 전에 정책 평가나 관리 자세로 지금 임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대중소기업 간 거래 행태 개선 및 동방성장시책 추진 사업 관리 같은 걸 예로 보여드릴 텐데 현재 성과 지표는 역시 만족도라든지 뭐 이제 얼마나 단속했다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고 이제 정량적 결과 지표가 없다는 걸 굉장히 많은 관리 체계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좀 전공인 대중소기업 간 거래 행태 이런 걸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고발 과징금 및 시정 조치 건수, 만족도, 협약 체결 건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기초 연구를 좀 수행을 해봤는데 기초를 해봤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연구들도 뭐 다수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 최근 2020년에도 현안 분석으로 낸 적이 있는데 뭐 대중소기업 간 관계가 착취 관계는 아니라고 해도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그런 역할은 못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분석들을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었고
있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준 자료는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조해서 국민경제자문회의로부터 협조받은 자료로도 충분히 굉장히 유의한 경제적 결과를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페이지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사실 의외로 중요한 표입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이제 성과지표 이런 부분들이 이걸 달성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성과를 잘한 거거든요. 그 해. 그러니까 이걸 목표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표들을 주로 보면은 고발 더하기 과징금 더하기 시정명령 더하기 과태료 더하기 뭐 경고 처분 건수로 되어 있고 목표 세팅도 좀 보시다시피 뭐 100, 107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할 여지가 있다. 특히 2021년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특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잘못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기업 산업 생태계와 이제 정보를 결합을 해서 살펴보는 과정이고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뭐 제가 뭐 모델이라든지 그걸 쓴 게 아니라 그냥 팩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이제 이정환 교수님도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결서가 아주 불친절한 문서 형태로 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읽어가지고 이제 가독성 있는 디지털 변수로 만들어가지고 전수조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 제가 아직 국책연구원에 있는 장점을 충분히 살려가지고 뜻있는 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전수 기준으로 구축을 했고요. 일단 의결서 자료를 원자료로 해서 이제 디지털화한 다음에 공정거래위원 또 공식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뭐 중간 과정은 보여주지 않지만 그것과 정합성 숫자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정도면 합격이다.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자료를 구축을 했습니다. 디지털화 변수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조치일자, 사건번호, 의결번호, 사건명 뭐 쭉 있고요. 매출액,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 1차 조정액, 2차 조정액, 최종 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까지는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과 과징금이라고 하는 이유가 최종 얼마 납부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 만들지 못했는데 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는 15페이지에 보여드리는 거고 뭐 대표적으로 부당 공동행위 뭐 이런 게 뭐 담함, 리니언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요. 2060개 이제 2011년, 17년까지 기업들 중복이 있어갖고 더더욱 숫자가 작게 나타나는 것인데 2060개 기업들이 이런 주로 대분류별로 위반을 했다 이런 것까지도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DB가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는 이제 이거를 이제 기업 생태계 자료하고 연결을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어떻게 산업별로 갔나, 기업별로 갔나, 기업 규모별이 전 관심이 굉장히 있습니다. 오늘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도 오셨지만 그렇게 부과되거나 보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기업 자료하고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의결서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나오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 주소하고 막 이런 거 업종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주소하고 업종을 줬다는 거는 이제 기업을 식별하라는 뜻인데 우리나라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 충분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그거 하나만 주시면 주소나 대표자 기록하실 필요가 없는데 좀 약간 과거 형태로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뒤에서 다시 조언 드리겠지만 사업자 등록번호로 필요 충분하게 기업 식별이 가능하므로 의결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지만 저희들은 일일이 확인을 했고 다만 다행이었는지 불행이었는지 워낙에 그 부가 기업 수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나온 기업이 또 나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자 등록번호 부여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괴로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 기준 단년도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 기업 데이터에는 약 36만 개 정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체가 한 400만 개까지 된다고도 보는데 우리 주요 그래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아닌 기업들은 거의 다 들어있는 데이터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기업들 중에서 어쨌든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중요한 경제적인 부분을 차지하는데 231개 기업만이 과징금을 이렇게 부과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0.06%고요. 그리고 대분류 산업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 당연히 기업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죠. 231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예 없는 대분류 산업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8페이지 같은 경우가 기초 통계를 요약한 것이고요. 차이가 분명히 좀 있다는 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좀 큰 기업들이 과징금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업력이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좀 약간
뭐랄까 또 창업 기업이나 이런 쪽보다는 업력이 높은 기업들한테 과징금이 많이 있다. 두 개는 굉장히 다른 그룹이다라는 사실은 확인시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페이지가 예, 이게 제 기여인데 이제 제가 그 DB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걸 보여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만들기 전에는 보여드릴 수가 없는. 물론 공정위에서 조사한 업종이 있지만 사실 기업 데이터 업종이야 이쪽이 산업이 훨씬 더 정확할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뭐 건설이나 이런 쪽이 좀 높게 나타나는 편인데 뭐 그래도 다 낮은 편이고 뭐 0%인 곳이 9개나 됩니다. 대분류는 굉장히 큰 산업 분류인데 과징금과 관계가 없는 2015년 산업들도 많이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좀 더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20페이지에 있는데 기업 규모별 과징금 현황을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첫 번째 중견기업 대기업은 좀 반복 위반 사례가 많은데 물론 당연히 대기업이 업무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대기업이고 업종 분야가 많으니까 위반상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241개 대기업이 이제 총 365건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그 지금 밑에 막대 그래프가 나오는데 파란색이 과징금 건수, 다음에 이제 그 주황색이 기업 건수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중견기업,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 위반이 많이 확인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특정 연도 같은 경우에는 별건으로 9건까지 과징금 부과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좀 발견이 되고요. 다음에 이게 아마 관심을 많이 끌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어떤 거냐면은 뭐 실제 관련 매출액 대비 얼마 이게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해에 리포트한 매출액 대비 과징금이 얼마나 되나 저는 억제라든지 유효성을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유효 이제 과징금 비율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0.1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을 납부할 때 총 매출액, 그해 총 매출액에. 근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22%, 22.3%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다른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경제 분석에 있어서도 굉장히 역진적입니다. 중간에 꺾이는 것도 없이 소상공인이 아닌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타 순으로 기타 뭐 병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상당히 역진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팩트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나에 대한 설명은 뭐 다양하게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2페이지 표가 전체적으로 기초 통계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앞에는 그냥 그래프만 있었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경제적 실증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건 좀 새로운 부분이 있는데 또 이정환 교수님도 또 더 이후 연도를 가지고 좀 보여줄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패널 데이터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좀 긴 기간 고정효과 패널 모형을 사용을 해서 기업이라든지 산업의 고정효과, 기관의 고정효과 같은 걸 컨트롤을 하고 물론 이랬다고 내 생성이 다 통제가 되느냐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제학자가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처리하고 살펴봤을 때 어떻게 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과가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무 상태 변동의 추정식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고요. 왼쪽은 이제 종속 변수의 차분인 이제 증가를 보는 거죠. 양을 보는 건데 저걸 레벨로 하더라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건 또 지적들을 또 많이들 하시는데 이 경우에 차이가 없고요. 다만 제가 사용하는 표준 모형은 기업을 제가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증분이나 증가율 쪽에 관심이 많아서 증분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고정 효과, 시간 고정 효과를 넣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그 기업의 재무 상태는 어떤 영향이 있냐라는 걸 살펴보는 것인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400억 원 정도 매출액이 줄어듭니다. 유사 기업 대비입니다. 유사 기업 대비. 뭐 그거는 좋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영업이익이 100억 원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건 사실 이상한 추가적인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억제력 있게 이게 들어왔다고 하면 사실 벌어지면 안 되는 현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뭐 가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제가 제기한 가설 중에 하나는 많이 위반했는데 한두 건밖에 안 걸리고 그거는 본전만 내고 뭐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뭐 예방적인 효과가 없었다고 하면 사실은 충분하게 안 됐을 경우에 이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제가 기업주나 주주 입장이라면 전혀 겁이 나지 않습니다. 좀 과징금을 맞으면 오히려 굉장히 뭐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규모별로 상당한 이질성이 있었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면 딱 한 군데에서만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는데 예상하셨을 것처럼 전체 매출액의 22%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된 소상공인만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한 2억 원 정도 감소한 현상이 나타나고 사실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빼고 한 곳도 그렇게 겁내실 일은 아닌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높진 않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위반 유형별로도 분석했고 본 페이퍼에는 있는데요. 차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1기간만 보여드렸는데 이제 더 본 보고서가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 했던 2기간, 3기간 모형을 보면 2기간, 3기간에는 소상공인에서도 적어도 영업이익 감소 효과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인 억제 효과가 좀 있었고 물론 소상공인한테는 피해가 분명히 단기간 있었으면 확실한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뭐 개별 기업을 영향을 주는 게 목표가 아닐 수 있지 않느냐. 시장 구조라든지 뭐 산업 구조에 영향을 주는 개선에 영향을 주는 것도 목표일 수 있다. 그래서 흔히 사용하는 CR3라든지 HHI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는 DB가 됐기 때문에 이번엔 금액을 활용을 했고요. 아까는 여부였고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안 받았다 여부였고 이번에는 이제 금액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엔 산업 고정 효과가 되겠죠. 산업 고정 효과가 들어 시간 고정 효과가 들어 소분류 산업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 뭐 별로 놀라울 일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에러에 가까운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서 무슨 뭐 시장 구조를 많이 개선했다면 좀 놀라웠을 겁니다. 뭐 이게 없다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있다는 걸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액으로 하든 총자산으로 하든 마찬가지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과 안 받는 산업들도 많기 때문에 부과 안 받은 산업들 빼고 부과 받은 산업만 가지고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시장 구조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발견된 변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뭐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를 뭐 이렇게 과징금이 뭐 거두고 있다는 그런 증거는 발견하기 좀 어려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제언은 좀 뭐 어느 한쪽 방향으로 하긴 굉장히 어려워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고 나머지 부분 약간 오픈된 형태로 제안을 했었는데요. 일단 정책 성과 관리는 지금보다 좀 낮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성과 지표를 1년 동안 그 부처가 달려들어 가지고 하는 그 최종 성과를 지금처럼 뭐 이렇게 좀 너무 정성적이나 아니면 이렇게 산출이나 투입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 구조 개선과 관련된 지표도 지금처럼 추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뭐 개선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개선을 얼마나 했나 뭐 굳이 아까처럼 고정효과 무형까지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뭐 T라도 이렇게 T비교라도 해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도급법 위반 사례에는 뭐 수익 배분이 개선이 되고 있나 이런 거 충분히 계산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추가할 것을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FTC가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분석을 해봤는데 야 이것도 참 믿기 어려운 숫자가 아니냐 그렇게 좀 보이긴 했지만 뭐 예산 1달러당 소비자 후생이 이만큼 개선됐다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그런 결과가 나오면 좋은 점은 검증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좀 무거운 얘기가 31페이지부터 나올 텐데 소규모 기업들에 비해서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비율이 현저하게 낮고 유효성이 확인이 되지가 않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실 저 얘기는 이제 발표 뭐 녹음이 돼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교통 위반 과태료보다 과징금이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사실은 뭐 거의 뭐 딱지 떼듯 아니면 무슨 뭐 범칙금 내듯 뭐 사실 뭐 면죄부 받듯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금액을 부과를 해서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회의가 있고요. 그래서 과징금 책정 수준은 상당 부분 현실화해서 높게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경제 규모상 영향이 있다면 저는 놀라겠습니다. 전혀 그런 금액은 아니고요. 단속 건수는 뭐 2배로 늘린다고 해도 여전히 과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금액의 조정이 좀 중요할 텐데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공식 자료는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과장님이 2012년에 인터뷰하면서 EU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관련 매출액이 20% 수준이고 관련 매출액 산정도 엄격하지 않다. 좀 높일 여지는 있다. 이렇게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는 거를 그냥 가볍게 인용을 했습니다. 또 이런 거 숫자로 이야기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외국 사례를 볼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외국 사례를 볼 필요는 없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우리나라 법 체계라든지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뭐 과잉금지의 원칙이 뭐 딱 비례 원칙이 뭐 헌법에 들어가 있고 뭐 판례도 있고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한 이유는 아직 제가 지금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경제 전반을 볼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맨날 늘 하는 이야기가 대기업이 사전적 규제는 좀 풀어주고 사후적으로 관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후적으로 규제가 안 되는데 사전적 규제를 어떻게 풀어줍니까? 이거는 저는 우리나라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게
확신이 든다면 사전적 규제를 상당히 많이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과징금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습기 안에다가 뭐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살균이 된 혁신적인 물건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규제를 했느냐? 그러면 어떻게 사전적으로 그걸 풀어줄 수 있느냐? 공무원들이 나쁜 거냐? 과연 공무원들이 이해관계에다가 자기 밥그릇만 생각해서 규제를 안 풀어주는 거냐?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풀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사후적으로 처리를 못하게 된다면 물론 형사라든지 이런 부분 많고 오늘 또 법조계에서 오셨으니까 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냥 CEO가 감옥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제 혼자 몸으로 때우고 나는 좀 돈 벌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인센티브 측면에서 굉장히 잘못 구성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강화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은 그냥 면죄부 주지 말고 과징금 그냥 아예 다른 수단도 많으니까 아예 없애고 그냥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의결서 디지털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 아까 부분에 있는데 제가 하나를 지금 제가 했는데 슬라이드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저는 조세재정연구원이니까 사실 정부가 그 다양한 기업 지원을 하거든요. 무슨 뭐 조세 지원도 하고 깎아도 주기도 하고 다음에 이제 뭐 공공조달 시장을 제공하기도 하고 많은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 행정적으로 이제 공정거래 우리 공정경제 달성에 이제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분을 하는 것도 조세재정 정책 측면으로 보완하는 것도 과징금을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의결서를 좀 디지털화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구에 한계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거의 최초의 연구 중 하나입니다. 전 이런 세미나에 초청받은 게 굉장히 반가운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뭐 내생성 문제도 뭐 제가 다 통제했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수단까지 제가 보진 못했고 특히 아직 없는 수단에 대해서는 더더욱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강이 돼야 되고 과징금 부과 기업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경향성 이런 측면에 대해서 사실 아직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줄 정도만 세일즈하고 싶습니다. 공정경제 구현에 있어 과징금의 경제적 영향이 기대와 달리 우려스러울 정도로 낮았다는 그런 부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었다. 실증적 문제 제기로 말씀을 드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건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장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그 작업 자체도 굉장히 큰 의의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권호태 변호사님께서 지금 발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저도 이런 분석을 한 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수치로 과징금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분석해 놓은 자료를 전 개인적으로 처음 봐서 처음에 되게 참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경제 분석 모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평가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할 그런 실력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실무를 공정거래법 사건 처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랑 지금 분석하신 내용이랑 좀 차이가 나는 부분 아니면 이런 부분들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위주로 제 의견을 조금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먼저 지금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랑 아마 생각이 가장 다른 부분이 결국은 이 과징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발제문에서도 초두에 아마 그 기재를 하셨습니다. 과징금의 법적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제쳐놓고 경제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과징금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지 않고 그렇게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 논의가 너무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약간 걱정이 조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이나 공정위에서는 기본적으로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의 측면에 기본을 초점을 두고 있고 거기다 이제 행정제재적 성격을 가미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정위가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많이 지는 이유는 이 부당이득 환수와의 비교 형량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과징금 소송에서 많이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징금 고시 개정 내용을 보면 부가과징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1차, 2차 가중을 하고 감경을 하고 마지막 부가과징금 단계에서 재량과 공정위 재량과 감경 비율을 높인 이유도 아마 그런 좀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먼저 법적 성격, 그러니까 부당이득 환수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과징금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뒤에 그 이정환 교수님 발표 내용에서도 제가 똑같은 약간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요. 사실 대기업하고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사업 구조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대기업들은 사업 부분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사업 부분에 위반행위, 담합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영업 부분, 다른 사업 부분에서 사실은 그 손실이나 영업이익을 다 메꿀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정 관련된 그 위반 행위와 관련된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아니고 전체 영업이익으로 그런 효과를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효과가 과소하게 측정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영업 비중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크기 때문에 과징금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박사님께서 분석하신 내용 중에서도요.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제외한 대기업, 중소기업의 경우 과징금 부과 이후 매출액은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하였다라는 결과를 도출하시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과징금의 규모가 위법행위 억제에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박사님이 분석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소상공인의 그 박사님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과징금의 효과가 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신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난 2년, 3년 후, 그러니까 과징금 부과 다음 해 연도에는 영업이익이 부정적 효과가 안 나타난다라고 분석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점도 고려하더라도 과연 분석하신 것처럼 영업이익과 과징금을 비교하는 것이 전체 영업이익과 과징금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 검토 분석 방법인가라는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과징금이 작다라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12월부터 이제 과징금 상향이 2배로 확대되는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과징금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논의보다는 과징금을 어떻게 적절하게 부과할 수 있을까라는 논의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사실 그 경제 규모 대비 과징금이 너무 과소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2020년 기준으로 보면 2019년 비해서 3,800억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요. 올해는 삼성 웰스토리에만 하도록 2,400억, 구글 약 2,000억. 이것만 감안해도 과징금이 매우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게 평면적으로 어떤 경제 규모 대비 과징금이 크다 작다를 얘기할 게 아니고 사실은 그해 공정위가 어떤 사건을 처리하고 공정위 그 사건 처리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분석해야지만 과징금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은 뭐 이 정도 경제 규모면 이 정도의 과징금이 나와야 된다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이게 뭐 예산 확보 수단 이런 측면에서 이게 적절한가? 과징금이 과연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 성과 관리 측면에서도 과징금의 이게 정량지표, 그러니까 과징금을 좀 많이 걷어들이면 성과를 좀 더 높게 그런 것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셨는데요. 사실 2015년에서 19년간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 패소율을 보면 24.7%나 됩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약 9,900억을 공정위가 다시 돌려줬습니다. 이거에 따른 이자 비용만도 엄청 나갔고요. 뭐 다시 3,000억을 다시 재부과했다지만 그래도 다시 돌려준 게 6,700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 담당자들한테 야, 너네 공정위 과징금 많이 거두면 성과도 올려줄게.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개별 사안에서 공정위 담당자들이 지금은 사실은 심사보고서에 약간 그런 뭐 좀 이렇게 이런 사정 고려해서 과징금을 깎아줘야 됩니다라는 의견도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재정성과 관리 측면에 포함시켜버리면 공정위가 너무 무리하게 과징금을 심사보고서에 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이종환 교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전체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같이 설명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장 박사님도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관련해서 좀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계시니까 프로 쪽에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한꺼번에 몰아서 하고요. 예, 조금 더 질문 시간이 받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장 예, 질문 박사님이 받고 먼저 같이 답하는 걸로 답변 하시고요.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답변을 하시는 걸로요. 답변은 하는데 플로우에 일단 여쭤보고요. 플로우에서도 예, 예. 비슷한 의견 지금, 있으시면 예, 예. 답변하겠습니다. 프로 쪽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발표하신 거하고 또 지금 토론 주신 거하고 내용에 있어서 좀 이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프로 쪽에 질문하실 거. 네, 그럼 일단 조금 더 시간을 일단 필요하신 것 같으니까, 저기 장 제가 박사님이 예, 토론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걸로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좀 감사드리는 게 뭐 저도 친구들이나 뭐 선배들, 후배들 율사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드디어 부딪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오늘 냉정하게 시침을 뚝 따고 있는 편인데 왜냐하면 저는 정책적 측면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본 보고서에서는 분명히 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사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라면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굳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뭐 검찰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뭔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그냥 재미지만 이건 뭐 녹화도 상관없다 생각하는데 골프존을 그렇게 열심히 회의를 하는 걸 보고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공정거래 이슈 중에서 정말 그게 중요한 이슈지만 부처 하나가 달려들어서 그렇게 회의를 많이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될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시하는 공정거래 이슈냐 그게. 근데 다만 이제 중요도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걸리면 걸린 만큼만 안 걸리면 그만이면 사실 법경작은 붕괴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아까 부당이득 환수 좀 이야기를 하셨지만 충분히 환수가 안 됐다는 게 제가 연구 결과로 보여드렸던 거로 사실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늘어난 부분은 부당이득일 가능성이 있다고 사실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걸린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 부당이득이 다 환수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절대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큰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물론 당연히 이게 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이게 사실 뭐 효과가 있냐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전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리고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성과 지표는 절대 과징금 부과액이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질적인 개선, 그러니까 억제력이 있었냐, 후생적인 측면에서 개선한 부분이 있었냐는 지표를 쓰라는 말씀이고요. 과징금을 더 많이 걷어라라고 이렇게 이건 전형적인 투입이나 산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 제기에선 결과 아까처럼 했던 부분들에 대한 뭐 시장 구조가 개선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넣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 사실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잘 적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보고서를 썼을 때 원래 기본 과제 1년짜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법적인 것에 대한 검토도 좀 많이 하고 했는데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오늘 토론에서도 굉장히 이제 사실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강경한 입장으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토론회가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참고로 과징금이 높아지고 있는 걸 전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해운도 좀 난리가 나고 뭐 치킨 쪽도 그렇고 그랬는데 적어도 문제라도 좀 되잖아요. 전 사실을 좀 나쁘게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많이 거두면 머리 아픈 일에 이렇게 휩싸이니까 좀 적게 걷었던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번에 해운도 좀 문제가 좀 컸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좀 이제 수면 위로 나오고 토론을 하고 국민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더 많이 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제 보고서가 진행된 기간과 법이 개정된 기간과 그리고 과징금이 갑자기 저렇게 무시무시하게 높아진 기간이 상당히 일치해서 저는 정책 기여도가 높다고 이렇게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기업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제 이제 답변인데 사실 근데 기업의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는 건데 이제 사업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기업의 전체 의사결정은 기업 전체가 하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총수들이 저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기업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사실 기업 단위로 보는 것이 맞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한계가 분명히 있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왜 그거를 이제 관계도 없는 사업장이 져야 되냐고 할 수 있지만 사실 한 기업이 한 기업인 이유는 저도 이제 기업 전공을 뭐 한 지가 뭐 14년 정도 됐지만 뭐 기업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건 또 기업 자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시 톤다운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책적인 효과는 많이 있는 게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걸 유지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은 부여 못 해주겠다. 근데 이제 법 체계 문제와 안 맞는다면 뭐 그럼 사실 뭐 정말 공정위도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이 다 하시면 되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과격한데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거래법이 바뀌고 느리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고 저희들은 성과 관리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올렸더니 좀 나아졌더라. 그러면 좀 더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사실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면 공정위가 자꾸 패소하고 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대안, 저희는 조세재정연구원이기 때문에 보조금 안 주는 거는 정부 판단이고요. 조세 감면 안 해주는 것도 정부 판단입니다. 그건 사법부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뭐랄까 부당이득 환수가 아닌 억제적인 측면의 효과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재정 성과 쪽으로 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전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거를 세일즈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또 프로의 질문. 그래서 저기 제가 한 가지 더 준다면 아까 이제 부당이익 환수냐 제재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당이익 환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제재 효과를 갖기 위해서 부당이익 환수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왜 이 제재와 그 부당이익 환수를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하는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좀 약간 다른 질문인데요. 지금 이 데이터와 베이스를 구축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당한 공동행위 때문에 과징금이 부과된 케이스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부당한 공동행위 요즘 이제 리니언시 제도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서 완전히 빠지는 건가요? 과징금이 면제가 되니까 아예 걔네는 데이터에서 다 빠지게 되는 건지 아니면 무슨 뭐 그 위반한 기업으로는 들어가는데 뭐 과징금 부과되지 않은 걸로 처리되는 건지요. 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좀 궁금해서요. 예, 우선 그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제 DB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리니언시를 해서 참여한 기업도 들어 있고요. 다만 이제 뭐 과징금에 있어서 이렇게 면제되거나 이제 깎아주는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담아져는 있고요. DB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거는요. 물론 지금 발표하신 얘기 과징금이 너무 적어서 별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반론은 아니고 그럼 이제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한 사람은 과징금이 감면을 받아버리니까 지금 잡혀 있는 과징금 액수에서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약간 지금 부당 공동행위 때문에 부과되는 그러니까 과징금의 대부분이 부당 공동행위인데 부당 공동행위에서 또 대부분 리니언시를 활용하는 거는 아마도 좀 규모가 큰 기업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빠져나가는 과징금 액수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분석적으로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그 두 가지를 다 했던 기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사실은 없었는데, 근데 말씀하신 걸 제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기업이 아까 분석할 때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표시하지는 않았었는데, 예, 그건 나눠서 보면 더 재밌는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분석에서는 제가 지금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리포트한 결과가 어느 쪽이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교수님 말씀하신 저랑 뭐 연결돼 있는데 제가 이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심으로 이제 과징금 분석한 거라서요. 기본적으로 리니어시는 의결세의 100%하고 제일 1순위가 이제 100%고 2순위가 50% 자진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 보호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 감면 받는 데는 처음부터 의결서부터 빠지기 때문에 100%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징금 비율이 낮아졌다고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정위가 공시한 의결을 다 뒤져보면 저도 그게 헷갈려서 의결서를 다시 한번 다 까봤는데 100% 감면된 기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꿔 말하면 그가 리니어시 자산회사를 조사해봤는데 결국은 이게 철저히 기업 보호를 하고 있구나 공정위가. 그리고 이제 다른 비공식적으로 이제 보고된 자료를 보면 거의 50% 이상은 말씀하신 대로 자진 신고에서 리니어시에서 감면 현재 부당한 공동행위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상당히 많은 기업들 그중에서 반 이상의 대기업들이 리니언시로 빠져나가는 이슈에 대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 재는 지었는데 자수했다고 100% 감면해 준 게 맞냐? 그러면 또 감면을 안 해주면 잡지를 못하니 어떻게 갈 거냐? 계속 논란은 되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가진 건 분석에서는 아예 처음 모수에서 제 같은 경우는 아예 빠집니다. 100%에서. 그래서 비율이 이런 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들어가는 순간 거의 더 낮아질 겁니다. 이 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그 프로아 쪽에 무슨 의견 주실 분 없으신지요? 저는 잘 모르. 네. 이거 얘기하십시오. 저는 안 해도 됩니다. 먼저 얘기하십시오. 네네. 저는 그 배우고 있는 입장인데요. 제가 그 과징금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시고 그다음에 과징금의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셔서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부당 뭐 공동행위 같은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 과연 이 과징금을 통해서 일종의 벌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혹시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는지,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더 그 변수화해서 좀 집어넣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다 한꺼번에 받아서 답변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은데요. 예, 제 쪽하고 많이 연결된 것들이 토론에서도 권 변호사님께서 일부러 제시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거까지 듣고 나서 토론을 진행하는 게 일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 부당이익 환수라든가 이제 억제력 측면도 저도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듣고 나서 토론 질문을 답해도 괜찮은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게 제 거는 특히 포커싱을 부당한 공동행위 중심으로 분석을 한 거거든요. 듣고 나면 더 토론 일부 몇 가지는 더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 교수님도 제 논문을 보신 것 같아서 일부는 답변 안 하고 나중에 같이 얘기하려고 멈추시는 것 같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 그 나중에 뒤에 있는 발표까지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토론을 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그러면은 다음 발표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그럼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기 다음 발표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두 번째 발표를 하시게 되는 내용은 지금 이정환 교수님께서 공정거래법상 인류적 과징금 상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됐나요? 네, 화면 공유 잘 됐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명지대학교 이종환입니다. 물론 저랑 이제 장 교수님이 사실 같이 사전에 이야기한 건 아닌데 따로 진행했는데 우연히 같은 해에 논문이 나오고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한번 토론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묶은 상황이고요. 장 교수님 논문 같은 경우는 2017년까지 17년 또는 18년에까지 이제 패널 데이터였다면 제 거는 2018년, 19년입니다. 장 교수님 이후에 이제 최신 이슈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본 연구의 주제를 보시면 공정거래법상 일률적 과징금 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보시면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회를 보면 약 13개 정도의 법률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공정거래 분야가 한 5개, 공정거래법 포함해서 소비자 분야가 한 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과징금은 9개 법률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9개 법률에서 모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 박사님 쪽에서 발표는 이제 과징금을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기타 법률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제 과징금 어떤 비율이라든가 문제점을 분석한 거고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거래법만 제한을 해서 다른 법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이제 공정거래법만 제한해서 여기서 과징금에 대한 문제점을 어떤지 분석해보자. 이를 포커싱을 맞췄어요. 아까 제 토론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당이익 환수 관점에서 어떤 과다한지 또 일부 말로 행정제적 측면이 어떤 억제력 효과에서 어떤 기업 간의 차이가 없는지를 이제 한번 분석해보고 이에 따른 어떤 개선 방안을 한번 제시해보자 해서 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뭐 연구 목적을 짧게 살펴보고 두 번째는 공정거래법의 이제 과징금 개요. 이제 과징금이란 큰 흐름에서는 알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에서는 과징금이 어떤 식으로 이제 도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과징금 부과 현황,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공정거래법에서 과징금 부과 현황을 살펴보고요. 네 번째는 이제 과징금 부과율 일률 적용 시 문제점 의미는 이제 앞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정거래법에서의 과징금 부과는 대다수가 부당한 공동행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법까지 놓으면 어떤 바이어스나든가 어떤 튀는 변수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만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보자라는 게 네 번째 이슈고요. 메인 연구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다섯 번째는 이제 과징금 부과율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해서 간단하게 한번 제시를 하고자 했습니다. 뭐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신 저희 학회 자체가 보면
경영학 또는 경제학 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법학 하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보통은 많은 토론회를 가면 한 분야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본 토론회가 이제 이게 법학자 하신 분도 의견을 내면서 이게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제 다양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 저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고 본 발제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일부는 제 의견이 이제 바이어스 됐을 수도 있어요. 결론에서. 그러나 이제 토론을 하면서 저도 이제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목적을 살펴보면 보시면 자 앞에 모습 보시면 이제 결국은 이제 공정거래법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이 과징금의 목적이에요. 저 부당이득의 한수와 행정제재가 동시에 들어갔는데 아까 토론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초창기 과징금 부과의 목적이 보면 대다수가 부당이득 환수입니다. 그런 부당이득 환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정확히 얼마나 부당이익을 거두었냐에 따라서 항상 이게 논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 어떤 법 체계가 개정된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행정 제재, 즉 억제력을 얼마나 높일 거냐 이슈가 있으면서 행정 제재에 대한 이슈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 초창 아직도 물론 행정 제재에 대한 이슈가 좀 약하긴 하지만 부당한 이익 환수에 많이 포커싱을 맞춰져 있으면 행정 제재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상당히 이제 경제학자나 경영학 쪽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죄를 지으면 10번 지으면 한두 번 정도 걸린다면 만약에 한두 번 걸린 거에 대한 부당 이득을 환수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죄를 나쁜 짓을 하는 게 낫죠. 8번은 안 걸리니까. 부당 이득만 환수한다면 걸린 범죄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 제재를 한다면 2번 걸린 거에 대해서 8번에 대해서까지 과징금을 부과해서 한 번 걸리면 너 과거에 걸린 까지 다 앞으로 망하게 하겠다 이러면 죄를 지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은 부당이득 환수에 대해서 더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행정 제재 측면이 약하게 된다. 약하다 보니까 일부는 억제력 효과가 안 나타나지 않냐. 반면에 일본 중소기업은 한 번 실수로 죄를 지었는데 과징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니까 억제력 효과가 너무 크게 되니까 행정 제재가 너무 강하지 않냐. 이런 논란이 여러 가지 되면서 과징금 제도의 이제 실효성 이슈가 계속 제기되는 거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과징금이 이제 많이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8년이 이제 1조 3천억까지, 이때는 콜컴이 1조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1조 3천억까지 나왔지만 연평균으로 보면 약 4천에서 5천 정도인 것 같아요. 2020년이 이제 3,800억 정도 나왔고, 그리고 2019년은 1,270억까지 확 낮은 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징금이 과거에는 급격히 늘다가 2010년대 후반부터는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지금 또 많이 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과징금 산정 기준을 보시면 관련 매출액하고 부과 기준율을 곱해서 구하고 있어요. 이게 적절하냐? 만약에 부당 이득 환수로 하면 관련 매출액을 정말 엄격하게 정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얼마의 이익을 거두냐 부과이익 기준율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지만 행정 제재적 측면에서 간다면 관련 매출액과 부과이익 기준율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행정 제재를 한다면 얼마 이상의 과징금을 때리면 매기면 이 기업이 다음에 나쁜 짓을 안 할 거냐 이 관점으로 가는데, 결국은 이게 뭐 법적이든 여러 가지 논란, 경제학 입장이든 경영학 입장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적절하냐, 부당이득 환수 관점이냐, 행정 제재적 관점이냐, 억제력 효과적 관점, 이런 관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과징금 산정에서 이제 관련 부처의 재량 문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과징금 산정은 1차적으로 공정위가 하고 있어요. 나중에 부가 과징금을 어떻게 매길 건지 나중에 단계별로 살펴보지만 결국은 뭐 몇 년 전에 이제 감사에 걸린 이슈가 있으면서 공정위가 재량권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2차, 3 부가가징금 단계에서 재량권 행사가 낮아졌다가 최근에 고시를 바꾸면서 다시 이제 재량권을 일부 강화하는 형태로 지금 변경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거에 재량권이 낮아진 이유가 의미는 이제 공정위가 너무 재량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해서 한동안 낮아졌다가 다시 이제 과징금이 2배 늘면서 전면 개정하면서, 그러면 2배 늘면 모든 기업이 일률적으로 2배 늘면 과징금 부과에서 너무 기업이 문제가 힘들지 않냐 경영에서, 그러면 공정위가 일부 재량권을 가지면서 다시 이제 기업 특성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게 맞지 않냐 해서 다시 이제 재량권을 일부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고시가 현재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토론에 일부 참여했지만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업 규모별로 과징금 차등화 문제. 앞에 본 연구에 이제 맞물려 있지만 어떤 여러 기업 단체들이 우리는 너무 과다하다, 우리는 너무 작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과다하다는 이야기를 제기한 기업
경제자한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이게 적절하냐, 실효성 있냐에 대해서 이제 기업 규모별로 과징금이 얼마나 적절한지 한번 분석해보고 여기에 따른 개선 방안을 한번 제시해보자 하는 게 본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왜 안 넘어가지? 네, 두 번째는 공정거래법 과징금의 개요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넘어가는 거 맞죠? 네, 지금 소리 들립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안 소리는 넘어갔습니다. 들리고요. 저는 화면이 안 넘어가는데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공유하면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공유를 하고요. 지금은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공정거래법 과징금 개요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희가 공정거래법이 1980년에 제정되고 나서 최초 제정하고 나서 60차례 정도 개정이 됐어요. 정확하게 전면 개정 한번 포함하면 작년에 포함하면 61차례입니다. 근데 이제 30차례 같은 경우는 타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공정거래법이 개정돼서 큰 이슈가 없는 거고 30차례 정도가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거고요. 이 중에서 과징금 관련 개정이 17회나 나옵니다. 즉 공정거래법 개정하는 주요 이슈는 주로 보면 이제 경제력 집중하고 과징금 이슈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개정이 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보면 최초 제정 때는 사실 과징금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1980년대 최초 제정할 때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서 처음으로 이제 과징금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선언적으로 문구만 나왔고 실제로 과징금이 제대로 시행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력 부당한 공동행위 때 이제 하고 경제력 집중이 이제 두 번째로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986년 그리고 이제 전면 개정이 1990년에 되면서 이때부터 어느 정도 과징금이 이제 많이 정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가 1992년에 재판매가 1994년 이런 식으로 이제 과징금이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과징금이 이제 처음부터 도입된 게 아니라 이제 96년부터 현재의 공정거래법 조문 형태, 즉 과거의 공정거래법에 96년 이전에는 선언적으로 있었지 실제로는 구체적인 어떤 실행 단계가 없다가 96년부터는 이제 조문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현재와 거의 유사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과징금이 본격적으로 이제 부과되면서 실행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2020년 전면 개정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모든 법률에서 과징금을 일률적으로 곱하기 2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가 해류 이제는 이게 실행이 올 연말에 실행이 된다면 이제는 기업들이 과징금이 이제 과다하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실행 단계에서 다 모든 시행령이라든가 고시를 곱하기 2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부 이제 어떤 재량권을 두면서 시행 단계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완화를 시키다 보니까 실제로 모든 기업이 곱하기 2의 과징금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심한 범죄에 대해서는 많이 내지만 약한 범죄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내는 형태로서 어떤 과징금의 규정을 전체적으로 지금 손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와 같이 과징금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개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 페이지 네.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과징금은 보시면 규정 신설 또는 추가 개정 이런 보시면 이제 제6조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서 보시면 매출액의 100분의 3, 정액으로는 10억. 그리고 17조가 이제 기업 결합하고 경제력 집중입니다. 주로 100분의 10. 22조가 보시면 부당한 공동행위입니다. 이때가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100분의 10이야. 그리고 24조의 2가 이제 특수관계인입니다. 부당한 지원 행위나 특수관계인이나 부당한 지원 행위는 주로 100분의 5. 불공정 거래 행위는 100분의 5 이하고 특수관계인도 100분의 5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여기 보시면 1994년부터 12월에 100분의 2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고 사업자 단체 행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최대가 100분의 5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면 100분의 10까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업자 단체가 위반했으면 100분의 5. 부당한 공동행위를 사업자 단체가 참여한 기업들은 100분의 10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재판매 행위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100분의 2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행위는 사라졌고요. 이 보시면 불당한 공동 행위하고 기업 결합이 최대 100분의 10까지 매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는 100분의 3. 그리고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는 100분의 2입니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하고요. 이와 같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을 보시면 100분의 10 이상으로 보통 매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규정상으로 보면 과징금 부과율이 상한액이 상당히 낮은 거는 맞습니다. 최대가 경제력 집중하고 부당공동행위가 100분의 10인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법 위반을 했을 때 실제로 100분의 10까지 과징금을 매기느냐? 실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한 2에서 3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 부과율이 상당히 낮은 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럼 여기가 이제 앞에서 보면 과징금 상한 액수를 어떻게 산출할 거냐. 기본 과징금 산정 기준만 여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는 관련 매출액하고 위반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력 집중 쪽에서는 위반액을 했나 얼마 했냐에 따라서 곱하기 100분의 10이고 나머지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든가 부당한 공동행위, 뭐 재판매 가격 유증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이런 거는 대다수가 이제 관련 매출액입니다. 즉 관련 매출액을 어떻게 추정할 거냐에 대한 이슈 하나. 그리고 부과 기준율 아까 전에 상한은 나와 있지만 상한을 항상 매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과 기준율을 얼마로 정할 거냐가 우리는 이제 과징금 부과에서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법정 부과 기준율을 살펴보면 위반 행위별로 이와 같이 위반 행위가 우리가 크게 보면 법은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위반 행위 유형은 총 7가지 정도로 하고 있고 세분화시키면 11개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 부과 기준율을 약간 정량화시켜 놨어요. 어떤 걸 위반했을 때 매우 중대하면 최대치까지 상한치까지 이제 과징금 부과하고 중대하면 그 중간 또는 약한 중대일 때는 그게 가장 3분의 1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거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위반 행위는 지금 많은 경우는 약한 중대 정도로 지금 공정거래법은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사건 처리 절차를 보시면 어떤 사건의 인지가 있으면 물론 직권하기도 하고 이제 신고를 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착수 보고하고 사건 조사 심사를 하고 나면 이제 심사 보고서가 작성이 되겠죠. 정식 또는 약식의 소회의에서. 그래서 위원회 상정하면 이제 소회의에서 주로 과징금을 결정합니다. 얼마를 할 건지. 그리고 위원회 심의 의결하고 이의 신청하고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데 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이제 과징금을 얼마를 부과할 거냐, 시정 명령할 거냐, 고발할 거냐 이제 단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심사 보고서에 나오는데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를 보시면 크게 보면 4단계인데 저는 5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 1번 기본 산정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관련 매출액과 위반액 기준으로 이제 중대성에 따라서 기본 산정액을 정하는 거예요. 관련 매출액을 구하고 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르면 기본 산정액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본 산정액이고 두 번째는 1차 조정이 있습니다. 의무적 조정 과징금이라 해서 이게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 고시에도 나와 있습니다. 즉 위반 행위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 기준을 조정한다. 즉 1차 조정은 보통은 이제 가중입니다. 위반 행위 기간은 뭐냐? 얼마나 오랫동안 너가 법 위반을 했냐? 담합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위반했냐? 횟수. 얼마나 반복해서 위반 횟수를 했냐에 따라 이것도 정량화되어 있습니다. 1차 조정은 위반 행위가 길다든가 여러 번 반복했다든가 주어진 기간 내에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경우라서 과징금이 늘어나는 게 1차입니다. 그러면 1차 조정은 아까지 추정할 수 있겠죠. 장우현 박사님 말씀하신데 주로 1차는 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주로 1차에서 조정돼서 과징금이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 2차 조정은 임의적 조정 과징금이라 해서 이제 1차 조정을 고시 기준에 따라서 가중 또는 경감인데 가중하는 경우는 이제 어떤 보복 조치만 해당되고 주로 2차 조정에서 가중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경감이에요. 어떤 이유로 경감이 일어나냐? 자진 신고라든가 조사 협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합의는 했으나 실행하지 않았을 때 2차 조정에서는 최대 100분의 20, 각 항목별로 100분의 20 내외에서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자진 시정이라든가 조사 협조를 하면서 2차 조정에서 과징금 감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차에서는. 그리고 2차 조정하고 나서도 이제 보면 시행령이나 고시에서 이제 부과과징금 단계가 있어요. 네 번째는 추가 조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4를 4, 5가 묶어져서 이제 고시나 시행령은 부과과징금이라는 하나의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걸 분할해 보면 4는 추가 조정은 뭐냐? 2차 조정에 대하여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감액합니다. 즉 어떤 파산한 기업 파산이나 어떤 파산까지는 아니어도 여러 가지로 이제 자본 잠식이 일어난다 이런 기업들은 150% 이상 감면해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2차 조정에서 이제 기업 규모도 살짝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조정은 보통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추가 조정 4번 단계에서 공정위가 재량을 상당히 많이 행사했지만 최근에 현재까지 고시에서는 이 2차 조정 감면을 너무 많이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많이 없애놓은 상태예요. 즉 최근에 이제 다음에 이제 고시를 수정하는 거는 이제 이 추가 조정 단계에서 어떤 재량권을 다시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 최종은 간단합니다. 실제 피시민에 부과되는 과징금 100만 원 이하는 안 합니다. 그리고 또는 100만 원 이하 단위는 절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어디든 관계없이 어떤 숫자상으로 조정하는 게 최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 5번 단계를 부가가징금 단계라 하고 있고 4번은 이제 공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4번 단계에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일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1차 조정, 2차 조정, 추가 조정, 최종 단계를 우리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18년에서 2019년 공정거래법상 위반 행위 중 심결 자료에서 대표 조치 유형을 과징금의 부과 건수를 분석한 겁니다. 총 93건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과징금 대표 조치를 과징금으로 했는데 대표 조치가 고발인 경우도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이제 대표 조치가 고발이 먼저 우선시돼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고발 쪽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뺐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일일이 신결 자료를 모두 다 실행해봐야 된다. PDF 파일을요. 일일이 다 열어보고 데이터를 다 조회하면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93건이었고 이제 일부 기업들은 이제 해외에 있다든가 뭐 돈 단위가 이제 원화라든가 이런 거 안 맞는 경우는 삭제하고 또한 사업자 단체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없애다 보니 분석 단위가 기업이 아닌 거는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대상 피싱 기업은 총 428개더라고요. 평균 매출액은 약 8,700억 원, 영업이익은 454억 원. 즉 평균 매출액이 8,700억이라는 의미는 뭐냐? 결국은 상당히 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전체적인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거죠. 앞에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 크게 5가지인데 보시면 피싱 기업 수로 보시면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이 이제 98개 총, 그리고 중소기업이 330개입니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가 87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중소기업이 323개입니다. 즉 대다수가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 나머지 시장 지배적 남용행위는 한 건, 여기는 코리안리가 재보험회사가 걸린 경우고요. 경제력 집중은 이제 엘로 모바일이랑 하림 이런 쪽에서 걸린 것 같고요. 이와 같이 보면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분석할 거는 이제 부당한 공동행위 중심으로 분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러면 관련 매출액, 우리가 관련 매출액에서 곱하기 부가율을 해서 과징금을 매긴다 했지 않습니까? 최초 산정을 보니까 관련 매출액 대비 최초 산정 비율은 2.63%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보시면 전체적으로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지만 2.63%밖에 안 매깁니다. 그리고 최종 과징금 단계는 2.05%예요. 보시면 실제 부가과징금 최종 과징금 2.05이다. 그런 의미는 상당히 2% 미만이다. 즉 이제 장우현 박사님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과징금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거고요. 저는 이제 최초 산정 금액, 기준값, 1차 조정, 2차 조정을 다 살펴보자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아래 표를 보시면 이제 기준값 대비 비율을 보시면 1차 조정에서는 보시면 2.72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보시면 1차 조정이 2.72, 2.63에서 2.72로 됐다는 의미는 뭐예요? 즉 가중처벌 받아서 늘어나는 기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2차 조정에서 보시면 2.29로 감소했다는 의미는 뭐냐? 2차 조정에서 전 대비 87.07, 최초 산정 대비 또는 이전 단계 대비 83.09라는 의미는 뭐냐? 즉 1차 조정 후에 2차 조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과징금을 감면받고 있다는 거죠. 전 단계 대비 여러분 많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시면 최초 산정하고 이 최종 부가만 보게 되는 거예요. 얼핏 보면 대충 20%, 22% 정도 감면됐네 라고만 생각하지
이 단계별로 살펴보시면 1차 조정에서는 늘어났다가 2차 조정에서는 감면했다가 3차에서도 살짝 감면이 일어나는 거죠. 추가 조정에서. 근데 자세히 보면 2차 조정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2차 조정에서 약 전 단계 대비 한 16% 정도 감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즉 많이 때려놨다가 2차 조정에서 다 감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16%에서 내외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2차 조정은 도대체 누가 감면받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얼핏 보면은 1단계하고 마지막 보면 그냥 뭐 부과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약 22% 정도 감면되는 형태이지만 1차 단계에서 늘어났다가 2차에서는 상당히 많이 감면되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걸 구분해서 이제 기업 규모로 살펴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지 아니면 위반 유형별로 보면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이제 분석해봤습니다. 보시면 물론 이제 여기는 메시지는 크지 않아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최초 산정 금액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하고 경제력 집중, 뭐 불공정 거래, 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로 이제 서로 최초 산정 금액이 크게 나타나지만 비율로 보면 불공정 거래, 경제력 집중, 시장 지배적 남용행위, 부당 공동행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보시면 의외로 보면 경제력 집중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는 최대 100분의 10까지 과징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징금 비율로 따져보면 상당히 감면이 많이 일어나거나 상당히 매우 약한 정도로 처분을 받는 거죠. 불공정 거래 행위는 이제 부당한 지원 행위 때문에 이제 상당히 높게 나온 경우는 있어요. 어쨌든 과징금 비율에 있어서는 산정 금액하고는 또 다르구나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요거보다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 유형별로 이제 규모별로 과징금 차등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 교수님 아까 장 박사님하고 비슷한데 총 과징금 매출액에서 과징금은 이제 경제력 집중은 0.14, 뭐 영업이익에서 과징금 차지한 거는 시장 지배적 지위가 4.49로 가장 높게 나오더라. 그러나 이제 부당 공동행위에서의 과징금은 건수가 가장 많긴 하지만 총 매출액에서 과징금은 약 0.01밖에 없고 영업이익에서 과징금을 차지하는 비율은 0.26으로 뭐 어느 정도 약간 높게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 부담률은 상당히 낮다 그런 거죠. 우리 생각에 매출액 대비 0.01 또는 영업이익 대비 과징금 0.26%면 뭐 충분히 불법을 저질러도 충분히 이 정도 과징금 낼 수 있다 정도로 판단이 일어나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근데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어떨지는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다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본 연구의 이제 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과징금이 이제 공정거래법의 과징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단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봤다면 이제는 좀 더 마이크로하게 들여다보자라고 관점에서 시작된 연구입니다. 자, 여기는 당연히 말씀했듯이 이제 명확하게 부당한 공동행위만 살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가 기업 규모별로 나누기에는 나머지는 건수가 너무 작고 이게 들어가면 문제가 된 데이터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공동행위 410개 기업만 가지고 과징금 부과 비율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보시면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관련 매출액이 약 134억, 중소기업은 약 관련 매출액이 37억 정도 나오고 이 관련 매출을 가지고 이제 과징금을 매기니까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약 3.5억 최초, 중소기업은 약 8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결국은 아래 표를 보시면 기준값 대비 과징금 변화 비율을 보시면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2.59, 최초는 대기업은 2.59, 중소기업은 2.19니까 어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어떤 최초 과징금 비율이 높다는 의미는 뭐예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위반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중소기업은 위반을 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기본적으로 낮은 위반을 했다고 판단이 일어나는 거죠. 자, 1차 조정에서 보시면 중소기업은 동일하고 대기업은 늘어나는 형태예요. 즉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장우현 박사님 얘기에서 나왔듯이 기본적으로 반복해서 위반하거나 위반 기간이 상당히 길게 나오기 때문에 과징금을 1차 단계에서 과중해서 처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2차 단계에서 보시면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이와 같이 2.20으로 이제 감소가 일어나고 중소기업도 1.88로 감소가 일어납니다. 이 비율 퍼센트 포인트로 보면 큰 뭐 대기업이 보시면 전 단계 대비
마이너스 0.57%포인트 감면이 일어나고 중소기업은 마이너스 0.31%포인트 감면이 일어납니다. 요 숫자보다는 요걸 보시면 이제 더 이해가 됩니다. 즉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2차 단계에서 22% 정도의 감면이 일어나요. 그러나 중소기업은 전 단계 1차 대비 약 14% 정도의 감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2차 단계에서 자진시정이라든가 조사협조 2단계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나쁜 짓을 더 했지만, 나쁜 짓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위반을 했지만 2차 단계에서 우리 잘못했다, 우리 시정할게 이러면서 상당히 많은 감면이 일어난다면 중소기업은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법무팀도 없지만 실수로 위반한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감면 폭이 작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가 상당히 중소기업은 낮은 감면이 일어난다. 즉 물론 이제 추가 감면에서 살펴보시면 2차 이후에 추가 감면은 약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마이너스 4.05%포인트, 중소기업은 마이너스 5.19%포인트. 이 단계에서 보시면 당연히 추가 감면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는 좀 더 경제력 여건이나 이런 상황이 안 좋으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량권이 일부 행사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서 추가 조정 단계에서는 조금 더 감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조정에서의 감면에 비하면 추가 조정 단계에서 중소기업의 감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죠. 자, 최종을 보시면 최초 부과 대비 최종 보시면 80.62, 20% 정도 감면되고 중소기업은 79.90 정도 감면이 됩니다. 즉 여러분 언론에서 딱 보면 최초 딱 산정하고 나서 마지막 가진 것만 나오니까 당연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균등하게 대충 20% 내외 감면이 일어나네, 상당히 공정하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1단계하고 2단계가 빠져 있는 거죠.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정량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기본적으로 이 짧은 기간에 범죄를 더 지었거나 여러 번 반복해서 지어서 1차에서 정량적으로 가중이 일어나요. 1차 단계는 정량적인 요소입니다. 가중이 됐다가 2차 단계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상당한 감면을 반면 중소기업은 감면이 별로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단계에서 숨어 있는 게 우리가 안 밝혀져 있는 겁니다. 단계에 따라서 봐서 결국은 자진시정이나 조사협조에서 2차 단계에서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똑같은 범죄는 아니지만 위반 행위에 따라서 감면이 상당히 잘 받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감면을 못 받고 있다. 눈으로 보이는 건 명시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이 단계별로 차이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중소기업이. 이게 바로 이제 과징금 변화 비율이고요.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제 매출액 대비 매출하고 영업이익 대비 과징금 어떻게 되냐? 보시면 총 매출액 대비 과징금 변화 비율을 살펴보면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0.0071%입니다. 중소기업은 0.44%. 즉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이 총 매출액에서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뭐 퍼센트로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거의 매출액에서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한 거죠. 계산 힘들 정도로. 중소기업도 뭐 1% 미만이니까 극단적으로 높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영업이익 대비 과징금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최종적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영업이익 대비 0.14%예요. 그러나 중소기업은 영업이익 대비 9.45%. 결국은 영업이익이 뭡니까? 우리 경영학 입장에서 결국은 사업을 해서 남긴 이익이잖아요. 과징금을 내려면 영업이익을 가지고 내야 될 텐데 실제로 10% 내외의 과징금을 내게 되면 그 해에는 거의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이 상당히 힘들거나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는 거죠. 대기업은 0.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지만 중소기업이나 이쪽에서는 약간 억제력 효과나 과징금이 상당히 과다하게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억제력 효과가 과징금은 동일할지라도 억제력 효과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은 너무 과다하지 않냐.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상당히 억제력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어느 정도 이제 귀결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이제 문제점을 이제 크게 4가지로 조정했습니다. 보시면 제가 첫 번째 문제점, 2차 조정의 감면 비율에서 기업 규모별 차이가 발생한다. 즉 2차 조정 단계에서 1차 대비 감면 비율은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이 20.65% 감면이 일어나요. 비율로. 중소기업은 14.3% 감면이 일어납니다. 즉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상당한 감면을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내부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한다든가 전담 법무팀이나 또는 외부 법률 조직을 정기적으로 자문을 받겠죠. 이 법률사 중심, 법률 조직이 중심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자진 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대응을 하게 되니까 2차 조정에서 많은 감면이 일어나요. 당연히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당연히 사장 중심으로 사장이 개발도 하고 영업도 하고 엔지니어도 하고 연구개발도 해야 되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이런 법률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겠죠. 위반을 하고 나서. 당연히 스스로 전문 조직이 없고 외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2차 조정에서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감면을 못 받는 거. 하면 되지 않냐 말을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업이익 대비 과징금 비율에서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발생한다. 즉 과징금 납부는 결국은 영업이익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보시면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0.14%, 중소기업은 9.45%로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중소기업이 10% 정도의 과징금을 낸다면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지면서 결국 큰 경영상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는 이제 과징금 부과 후에 영업이익 규모별 기업 영업이익이 기업 규모별로 감소했다 차이를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분석 연도는 2018년, 2019년입니다. 2018년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2017년 위반 전에 그리고 위반 이후에 영업이익률 감소를 살펴봤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 기업은 한국은행 데이터를 가지고 했습니다. 분석 자료를. 대기업하고 중견기업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통계 자료입니다. 보시면 2017년 대비 2018년이 마이너스 6.03%,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마이너스 32.86%, 2019년에 감소가 일어났어요. 경제적으로 거의 안 좋다 보니까. 보시면 과징금 부과받은 기업만 따로 떼서 보면 2018년, 17년에서 2018년 가면서 마이너스 20%, 상대적으로 과징금 부과하니까 그 바로 다음 해는 영업이익이 감소하지만 그 다음 해로 가면 바로 또 회복이 해요. 그래서 과징금 부과가 그렇게 억제력에서 크게 영향을 못 준다라는 게 나오고 있는 거. 근데 사실은 이제 요거보다는 이제 둘을 비교하는 게 목적이에요. 중소기업은 보시면 과징금 부과받은 해, 전년 대비 부과받은 해는 상대적으로 26% 감소를 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중소기업보다 감소폭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그러면 부과받은 해 말고 부과받지 않은 그 다음 해로 보면 2018년 대비 2019년을 보면 중소기업은 마이너스 22%가 나와요. 근데 일반적인 2019년의 중소기업들은 마이너스 0.87%예요. 보시면 부과한 해보다 그 다음에 경제적 충격이 더 크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근데 대기업은 큰 영향이 없는 거죠. 과징금 받은 기업과 안 받은 기업을 보면. 이와 같이 이 둘을 비교해봐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영업이익률 감소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감소는 상당히 크다라는 의미는 이 과징금의 억제력 효과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한테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대기업이 적정하다면 중소기업은 과다한 거고 중소기업이 과징금 부과가 적정하다면 대기업은 과소로 과징금이 부과된 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일반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상대 비교를 해봐도 중소기업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해는 부과받은 중소기업은 상당한 경영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 데이터에서 관계는 없지만 일반적인 이제 한국은행 통계 자료입니다. 영업이익률에서 기업 규모로 차이가 발생하는 의미는 뭐냐? 보시면 우리가 보시면 이제 과징금의 의미가 이제 보시면 부과할 때 관련 매출익과 법정 기준율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항상 논란이 돼요. 관련 매출액의 기업 규모가 벌써 반영되지 않았냐? 법정 기준율, 즉 부과율을 하면서 우리가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감면해줘서 기업 규모가 벌써 감면이 됐는데 무슨 또 기업 규모별로 또 감면하려고 하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즉 일반적으로 이제 관련 매출액을 따져보면 여기 부과받은 기업들과 부과받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련 매출액 차이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총 매출액을 보면 여기 부과받은 대기업과
과징금을 부과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차이를 중소기업 차이를 보면 한 30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저 관련 매출액의 기업 규모가 반영됐다면 매출액 규모 300배 차이만큼 관련 매출액도 차이가 나면 기업 규모가 반영됐지만 관련 매출액의 기업 규모 반영은 약간 과소하게 반영이 된 거죠. 일반 매출액 대비 그대로 관련 매출액의 비율대로 반영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정 기준에서 반영됐다. 아까 말한 대로 얼핏 보면 최종 부과율에서 보면 부과 비율이 비슷해요. 그래서 법정 기준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냐? 그리고 부가가징금 단계에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지 않았냐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1차 조정과 2차 조정을 나눠보면 단계별로는 중소기업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못해서 그 가징금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법정 기준율로 해서 어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균등하다 이야기는 이제 일부 어폐가 있는 거죠. 즉 관련 매출액과 법정 기준의 관점에서 이게 결국은 부당 이득의 개념인 거예요. 일종의. 보시면 근데 이제 부당 이득을 하려면 결국은 이게 법정 기준율 약간 영업이익률 개념하고 비슷한데 실제로 3개년 평균을 살펴보니까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영업이익은 6.5%예요. 통계값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 대상으로. 중소기업은 3.61%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액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이 똑같은 사업을 해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영업이익이 높게 나오고 있고 중소기업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매출액과 법정 기준율로 동일하게 하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과징금이 과다하게 부과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영업이익률 차이가 44% 이상 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면 법정 기준율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라도 결국은 공정한 과징금이 공정하게 과징금을 부과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로 이제 귀결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이게 기업 규모별로 과징금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겠다. 과징금 자체를 차별화하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부당한 행위를 했으면 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대기업은 깎아주고, 대기업은 더 주고 중소기업은 깎아주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잘못을 했으면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논란이 되고 있지만, 오케이, 동일한 처벌을 중소기업이 받겠다 이거죠. 그러나 이걸 의미가 공정한 과징금을 부과하라는 거지 부과율을 똑같이 하라는 의미는 아닌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나쁜 상황에서 과징금을 동일하게 부과하다 보니까 상당히 무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영업이익률 차이가 지금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리적 과징금 부과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완전히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또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요약인데 전체적으로 약 45%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률이 차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과징금 부과율을 대기업 대비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다. 어느 단계에서 낮출 거냐? 예, 이제 필요하지만 주로 이제 선진국을 살펴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관련 매출액의 10% 정도에서 부과하고 나서 기업 집단의 연총 매출액에 따라서 성수를 곱해서 과징금을 늘려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미국은 어떤 벌금의 관점에서 직원 수를 벌점의 요소에 하고 있어요. 달리해서 기업 규모에 따라서 벌금을 더 매기고 있어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과징금 차등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본 원칙이 10%면 중소기업은 50% 이상 감면해 주는 걸 공정거래법에 일본 세계 공정거래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징금 기업 규모별로 과징금 부과율을 차등화하는 게 사실은 불공정하냐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키울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국가들은 일부는 그 혜택을 일부 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이제 과징금을 개정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의 공정거래에서 과징금 조항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과징금 조항을 중소기업이라고 2배 혜택 감면 혜택을 줄 필요가 있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부당한 공동행위하고 불공정 거래 요 두 가지만 주로 이제 중소기업도 나쁜 짓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실수든 또는 의도를 가지고 하든 위반을 하고 있어요. 요 두 개에 있어서는 이제 과징금 부과율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하면 좀 더 의미가 있겠다.
그 나머지는 이제 특수관계인하고 사업자 단체도 이제 중소기업에 나오는 것까지는 문구를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깊이 있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디서 바꿀 거냐, 시행령에서 바꿀 거냐, 고시에서 바꿀 거냐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현재는 이번 이제 전면 개정 이후에 시행령하고 고시가 지금 얼라이먼트가 조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지금 과징금 부과는 결국은 고시에서 바꿔서 어떤 재량권을 주자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실 기업 규모별로 차등하려면 단순하게 공정거래위원회 재량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기업 규모별로 이제 법적으로 명확히 해주는 게 좀 더 낫겠다 생각을 해서 2차 조정 다음에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제 어떤 3차 조정이라 해서 기업 규모별로 감면하는 걸 좀 더 명문화하면 혜택이 명확하지 않을까. 단순하게 추가 조정해서 재량권을 주는 것보다는 3차 조정이라는 단계를 좀 넣어서 기업 규모별로 차등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본연은 이제 실정 연구에 비춰서 말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과징금 부과가 이제 차등 부당이익 환수냐 행정 제재냐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결국은 저는 사실은 부당이익 환수보다는 약간 행정 제재를 통해서 억제력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방점이 찍혀줘야 된다. 억제력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대기업은 조금 과징금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낸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적정하게 낸다면 중소기업이나 경영 여건을 감안해서 기업 규모에 따라서 충분히 차등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과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에서 결국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의 목적인데 부과하고 나서 1년 또는 2년 후에 그 기업이 망한다든가 성과가 극단적으로 나빠지면 과징금 부과가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 의도가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징금 차등할 필요가, 부과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겠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라서 차등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추가 연구 필요성은 당연히 저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별로 차이. 장우현 박사님은 이제 산업별로 이제 통계를 했지만 저는 산업별로까지는 하지는 못했어요. 분석 단위를 업종이나 산업별 특성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산업별 영업이익률도 서로 다르고요. 이래 따라 산업별로 또 이런 걸 차등할 필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제 공정거래뿐만 이제 과징금 차등의 논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도급법뿐만 아니라 기타 법률도 결국은 과징금을 어떻게 적정하게 부과할 거냐 여기에 대한 논의는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 과징금에 관해서 굉장히 생생한 내용을 제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시 이어서 권호태 변호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또 지정 토론을 맡은 권호태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학회에서 공정하지 않게 지정 토론을 저한테 몰아주셨습니다. 토론 시장의 이 경쟁을 상당히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제 능력 범위에서 다시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장우현 박사님 발표하신 주제하고 비슷한 주제고 이 발표 내용도 굉장히 참신했습니다. 참신했다는 표현이 좀 외람될 수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그리고 뒤에 부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비슷한 주제, 비슷한 분석을 놓고도 장우현 박사님과 이종환 교수님의 개선 방향에 대한 방향성은 좀 다르다는 측면에서도 좀 흥미롭게 다가왔고요. 일단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제 실무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 2차 조정 단계에서 대기업,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법률 자문을 못 받기 때문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게 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 변호사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다만 2차 조정 단계에서의 감면이라는 게 사실은 자진시정 지금 다 2016년 이후로 다 없어지고 딱 2개 남았습니다. 조사협조, 자진시정 남았는데 자진시정으로 감면받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고요. 사실은 조사 협력입니다. 근데 이 조사 협력이라는 게 뭐 복잡하거나 아주 정치한 자료를 내거나 뭐 준비돼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심플하게 그냥 공정위가 만들어낸 심사 보고서 사실관계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거로 보통 다 결정이 나거든요. 그리고 담합이냐 아니냐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은 결국 회사들이고요.
이 부분에서 법률가들이 조언을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담합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는 각 개별 기업들이 판단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 그 교수님의 분석과는 다르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심사 보고서를 보면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자신들이 문제될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때문에 조사협조를 못 받게 되지 않냐,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사협조가 그렇게 아주 어렵거나 꼭 법률 조언가의 조언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업이익 관련해서는 아까 장호연 박사님 발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 교수님께서도 결국 그 영업이익 대비 과징금 비율이 대기업, 중견기업은 좀 낮게 나타나고 중소기업은 높게 나타난다. 이 분석 하나랑 과징금 부과 이후에 살펴봐도 대기업, 중견기업은 영업이익을 쉽게 회복하더라.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중견기업의 그 사업 구조 차이, 다양 사업의 다각화, 그리고 사실은 적자가 나더라도 다른 사업에서 메꿀 수 있는 영업이익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멈춘 것 같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다른 분들은 들리나요? 네, 저희 네, 잘 들립니다. 예. 잠깐 네, 김 들립니다. 예, 끊어졌었는데 그 교수님의 그 분석 내용이 보더라도 사실 위반 행위와 관련된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비중을 계산해 보면 대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별 차이가 안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런 영업이익과 과징금을 비교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방법이냐라는 걸 검증해 보기 위해서는 사실 관련 매출액에 한정되는 영업이익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이게 실무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은 그 회사가 아니고서는 외부에 공개되지도 않고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연구의 한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기준율 산정 관련해서는 일단 교수님께서 그 같은 부가기준율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부과하는 경우에 대기업에는 과징금이 과소하게 부과되고 중소기업은 좀 과다하게 부과될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 실무를 해본 경험으로는 통상적으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부가기준율을 훨씬 공정위가 유연하게 판단해주고 상대적으로 낮게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같이 담합을 하는 경우도 저도 확인했고 그런 경우에 같은 부가기준율이 적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담합은 대기업들 간에 이루어지거나 중소기업들 간에 이루어지는 담합이 좀 더 다수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공정위는 만약에 대기업들 간의 담합인 경우에는 8.5에서 10% 구간이라고 그러면 10%로 그냥 최고치로 부가기준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은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8.5%,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따지면서도 8.5% 낮은 하한을 적용하거나 아예 이거 중소기업 간의 행위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라고 해서 이게 통상 그냥 봤으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가 당연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로 봐주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같은 부가기준율을 적용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공정위 사건 처리 경향에 비해서는 경향들을 한 번 더 고려해서 이게 실무와 적합한지를 좀 더 신중하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은 교수님한테 제가 그 이해를 좀 전에도 장호연 박사님 발표하신 내용에서도 제가 재정 성과 관련 측면에서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사실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이로 해서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과징금 차등 부과, 이 부분도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두 분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뭐 공감하는 측면도 있지만 특히나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에 너무 과도하게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느냐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 개선책으로 일률적으로 중소기업에 그 과징금을 감면해주면 오히려 교수님께서 걱정하시는 일률적인 부가기준율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고요. 개선책을 아직 생각하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들만 담합을 한 경우에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준과 대비해서 20%에서 40%를 차등해 줄 건지, 그리고 만약 중소기업들을 한다면 그냥 규모에 따라서 20, 40을 한다 그러면 뭐
그 발제문에는 조금 내용을 담고 계시지만 어떤 기준으로 그럼 20에서 40을 깎아줄 건지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무리로 제 토론의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장우현 박사님은 과징금이 효과가 없다. 제가 너무 심플하게 얘기하셨으면 혹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대기업, 중견기업에는 좀 더 과징금을 높게 매길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주셨고 교수님께서는 과징금 효과가 없다라는 거는 동일한 분석이신데 다만 이게 과징금을 너무 많이 부과하기보다는 중소기업들에 너무 과도하게 과징금이 가는 건 무리가 있으니 좀 배려해주자 이렇게 방향성이 갈렸다라는 부분에서 비슷한 분석을 두고도 이게 다른 판단이 가능하구나. 참 흥미로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로 제 지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혹시 이정원 교수님이 지금 토론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먼저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로 질문 받는 걸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충분히 변호사님께서 일리 있는 이야기 같아요. 사실 관련 매출에 영업이익만 구할 수 있다면 이 논란을 상당히 많이 종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것 같고 어디든 주지 얻지 못한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다음 시도를 해봐야 되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두 번째는 이제 기업 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간이 담아야 돼서 사실 이것도 지금 리니언시하고 맞물려 있어서 지금 DB를 좀 분할을 해서 보려고 지금 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끔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하소연하는 부분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끼어 있을 때 자기 억지로 딸려서 담합이 들어갔는데 우리만 부당하게 그 맞았다. 문제는 이거 분석하려고 하니까 리니언시 100% 맞은 애들이 빠지는 바람에 지금 DB를 제대로 못 구축하고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끼리 한 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충분히 일리가 있고 조금 더 이제 이게 기업 규모를 차등하려면 주장하려면 계속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사실 20% 40% 이런 하다는 의도보다는 사실은 산업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롱텀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산업에서는 산업 또는 산업 군별로는 몇 프로 기업 대기업하고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차이가 있으면 그걸 일률화 시켜놔야지 건 바이 건으로 가면 또 다른 말 그대로 인류 불가의 문제점하고 맞물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비율을 30%다 까주라, 50% 까주라 이렇게 하면 또 다시 결국은 인류 불가를 또 다른 방면에서 또 하는 것 같냐? 그 부분 충분히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선은 저 코멘트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플로 질문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프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제가 네. 여기 의견을 하나 주시라면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그 부당이득에 대해서 좀 생각한 게 있어서 그런 건데 사실 경영 내부를 들여다보면 저는 이제 경영학자니까 제일 측정하기 어려운 게 이익이에요. 근데 지금 공정위의 그 관련 매출 곱하기 뭐죠? 일정 비율이죠. 그거와도 관련이 있는데 과연 관련 매출이 뭐냐 하는 게 파인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관련 매출을 공정위에서 조금 더 이제 집행하는 사람들 있죠.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좀 더 이렇게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하나 용어를 제가 만든 걸 제 얘기를 하면은 부당이득도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부당이득이 있고 하나는 간접적인 부당이득이에요. 왜냐하면 큰 회사는 사업부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한 사업부의 일이 여러 사업부에 걸쳐서 이게 비용도 나눠주고 이익도 다른 사업부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불공정과 관련된 행위도 연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은 대부분 단일 사업부나 사업부가 심플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당이득이 중소기업은 직접 부당이득일 수가 있고 대기업은 직접도 플러스 또 때로는 굉장히 간접적인 부당이득이 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해를 해서 측정하는 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어렵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비용이나 이익을 측정하는 걸로 박사학위 논문 쓰면 졸업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래도 그거를 조금 어떻게 전향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그게 아까 이정환 교수님과 다 얘기하신 것처럼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어떤 규모를 갖고 차등해서 일정 비율을 곱해서
어떤 이제 그 과징금을 내는 것보다 더 과학적이죠. 더 진리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도 있지만 외국의 이제 그 정책 당국들이 대부분 이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시기별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제 그 차등적으로 때려요. 그러니까 차등적으로 이제 지급을 해요. 그거는 이제 행정적인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고 어떤 면에서 이제 과학적인 걸 좀 더 생각을 한다면은 방금 얘기 말씀드린 이제 과학적인 이게 측면에서 간접적인 부당이득 또는 관련 매출이 과연 어디까지가 관련성이 있는지 그런 걸 아마 그 경쟁 당국이죠. 정부 당국에서 좀 연구도 좀 하고 용역도 해서 연구도 해서 일정 비율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를 조금 이렇게 일레보레이트한 거. 그러면 좀 제너럴하게 일관성 있게 규모로 하면 또 자꾸 바꿔야 되고 기준이 뭐냐. 굉장히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는 하지만 논리적인 어떤 일관성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면 아마 그 과징금의 제재 효과나 과징금의 부당이득 환수가 같은 개념으로 움직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뭐그 이거는 뭐 올해 그냥 그 이득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과거부터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본 건데 부당이득 그런 차원으로 한번 연구도 좀 하고 정부도 어떤 그런 차원으로 어떤 시행이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 집행 기준들을 계속 그 일레버레이트 하면 굉장히 좀 과학적이지 않을까 학자의 입장에서 좀 그렇게 좀 얘기를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경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분 뭐 의견 있으신지요? 제가 뭐 사회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린다면 지금 이정환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1차 조정 있고 2차 조정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부당한 공동행위 쪽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이제 그 기간이라든가 횟수에 따라 가지고서는 좀 가중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만약에 그 반복적으로 해서 그 적발된 경우라고 해서 가중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2차 단계에서 뭐 협조를 잘하든 뭐라든 간에 감경을 해주는 건 없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반복적으로 해가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이 쌓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감경을 잘 받은지 아니까 2차 단계에서 쫙 그 감면을 확 받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과징금 뭐 계속 과징금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부당 공동행위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1차 단계에서 그러니까 가중만 하고 어떤 반복적인 경우에는 감경을 없애는 이런 방법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지금 오늘 듣다가 났고요. 그 다음에 그 리니어시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까 고민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나라 리니언시 제도의 문제는 무조건 처음에 와가지고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100% 감면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담합을 주도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되거든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담합을 주도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도 이게 적발을 하는 유인을 더 많이 주겠다는 이유로다가 그냥 그걸 가리지 않고 100% 무조건 첫 번째면 100%, 두 번째면 50%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초기에 리니언시 제도가 잘 정착이 안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리니언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대부분의 부당공동회가 리니언시로 잡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담합 주모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면을 안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게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는 것을 해서 사실 이 제도가 있다면 제가 만약에 뭐 나쁜 마음을 먹은 기업이다. 그러면 일정한 기간을 담합을 위해서 이득을 보고 난 다음에 적정한 타이밍에 얼른 가서 1등으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다렸다가 또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담합에 따른 비용을 확 낮추면서 이득만 계속 높일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회를 하면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저기 또 다른 의견. 교수님 아니 말씀하신 오늘 게 예. 그러니까 1차 조정에서는 사실은 말 그대로 100분의 100까지 사실은 가중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걔들이 바로 2차 별건입니다, 사실은. 2차 조정에서 바로 협조하면 어떤 건에서는 100분의 20까지, 어떤 가지는 100분의 10까지 이런 식으로 규정화돼 있습니다. 두 건 다 합산해서 감면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1차하고 별건으로 바로 협정하면 감면이라는 거죠.
나쁜 짓을 주도하고 여러 번 했지만 나 바로 잘못했습니다 하면 감면해주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현재는 뭐 끊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에 바꾼 거에 추가 고시 수정하려는 거 2차 조정, 2차 조정 협조했다가 또 마지막 최종 의견이나 법원에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또 감면 받았다가. 근데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줄 거냐 해서 그런 건 다시 또 반만 줄이자든가 인정해주지 말자든가 또 이런 논리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1차에서 감면 받은 가중 처벌 받은 애는 2단계에서는 해주지 말자. 요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이야기는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나쁜 짓을 했는 거 가중해놨다가 깎아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냐. 맞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거는 뭐 이번 고시는 안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충분히 일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혹시 또 다른 분들? 예, 저 혹시 저도 그 발표 듣고 아까 답변 못 드렸던 네. 내용도 있고 저한테 또 기회가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아서 2, 3분 정도 이제 먼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리포트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의결서이기 때문에 의결서에 있는 그 100% 리니언시 기업은 안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그 정보가 없진 않기 때문에 저희 별도로 구축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따로 보는 건 가능할 것 같지만 일단 의결서 정보라는 거 클리어 해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소비자 후생 같은 걸 볼 수 있냐고 하면 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가능은 합니다. 다만 모형이 복잡해질수록 신뢰도나 이제 강건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저는 지금의 발전 속도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왜 이제 정책 방향이 좀 다르게 나오냐고 하면 사실 그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누구보다 잘 알고요. 제가 중소기업을 굉장히 오래 봤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중소기업은 언제나 불사조처럼 회사를 접고 다시 시작하더라도 살아나서 생산성을 높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존 기업들이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사실은 마음은 안타깝지만 저는 더 높은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망해서 이제 국가 경제에 피해를 주라는 게 아니라 이제 사중 손실 쪽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나쁜 일 했을 때는 사업을 다시 접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약간 농담성도 있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생태계를 제가 믿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사실 현재 경제 상황에서 제일 생산성이 나쁜 쪽은 하위 대기업 쪽입니다. 중소기업 쪽은 상당히 오히려 굉장히 역동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있고요.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가 모이면 좀 힘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도 기업이 2,000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고정 효과를 쓰면서도 이제 효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지속적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신 박사님 저도 진행됐다는 걸 굉장히 늦게 서로 알게 되는데 굉장히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사법부 관련해서는 좀 저희들이 호소하고 싶은 게 있는데 경제 규모를 좀 이해하고 반영해 주셨으면 해요. 이제 조만간 화폐 단위 변경이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 경단위가 됩니다. 경원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따라 가지고 올라가지 않고 있고 인플레이션까지 그 명목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 앞으로 이제 뭐 경제적인 벌을 하실 때는 이제 경제 규모를 좀 생각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정도. 다음에 이제 중앙행정부처 입장에서 행정부의 성과 관리나 평가도 국무조정실이나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과가 나왔냐 예산 들어간 만큼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공정위가 할 필요가 있고요. 뭐 사법기관적 측면도 있지만 정책기관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중앙행정부처 한 개 운영에 해당하는 비용 편익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하고 중요도를 좀 정해가지고 중요한 일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 사실 뭐 걸린 건 하고 안 걸리면 안 하는 거지 뭐 중요도를 따져야 되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행정부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기업 규모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정환 교수님 발표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업 규모는 좀 따로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사실 저는 이 연구하면서 두 가지를 염두했었어요. 오늘 두 가지가 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나왔었는데 첫 번째는 사실 제가 이렇게 해서 로펌 수익이 엄청나게 오를까 봐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과징금 규모 커지면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경제적 효과는 아마도 이거 담당했던 로펌의 수익 늘어난 것밖에 없을 거다라고 사실 얘기한 적이 있었어서 과징금 판을 키웠다가 정말 오히려 보면은 예, 난리 나게 좋은 일이 벌어질까 봐 농담이지만 사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그 비용 간접 비용은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세금 수입원 무슨 기본소득의 기본이 될 뭐 것처럼 66조 원을 거둘 수 있단 말이야. 이럴까 봐 진짜 걱정을 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예방적 효과가 높으면 안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징벌적이란 말 되게 싫어하고 예방적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예방적인 과징금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들어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돼가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 의견을 못 주신 분, 기회가 있는데 조금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놓치셨다 하신 분들 혹시 안 계신지요?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오늘 이렇게 데이터를 이용을 하시고 어떤 실증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견을 이렇게 발표를 해주신 부분들, 아까 뭐 변호사님께서 신선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그 공정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제 과징금이 되는 것이고, 이 과징금이 효과가 이제 제대로 된 효과를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많은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더불어서 과징금 외에도 어떻게 공정위가 어떤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한할 거는 그걸 억제할 수 있는, 아까 그 예방적 표현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뭐가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과징금이 하나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들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은 다 이렇게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과징금 하나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이렇게 말씀이 없으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발표해 주신 장우영 박사님, 이정환 교수님, 그리고 또 몰려서 토론을 해주셨던 우리 권호태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원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원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